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인 작가의 작품 소리의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함정은 보지 않은 아버지를 대신하던 오빠의 죽음과 소음망상에 시달리는 이웃 남자를 포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이웃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그에 대한 통찰과 공감. 현실은 여전히 연대하고 모색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인데요.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소리의 함정. 애당초 잘못은 내게 있었다. 층간소음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안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소음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내겐 작은 소리도 어떤 사람에겐 크게 들릴 수 있다. 같은 소리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니 상대가 내 소리를 못 들어주겠다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너그럽게 대한 것이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남자는 걸핏하면 우리 집 배를 눌러댔다. 그때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가 이런 식이면 층간소음 분쟁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 남자는 내가 집안에서 목공 작업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 전화를 받았다. 지금요? 네? 지금 난 밖에 있는데요. 네? 그 집에서 드릴로 뭘 뚫고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에는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저녁 무렵이었다. 막 퇴근해서 샤워 중이었다. 나는 벌거벗은 채 인터폰을 들고 혹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역시 아니라 하고 끊었다. 좀 언짢긴 했지만 누군가 나처럼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 세상에는 언제나 소음이 넘쳐나니까. 그러고는 내가 낸 소리가 아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며칠 후 한 장의 짧은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었다. 발신인이 적히지 않은 채였다. 소리는 미세하기 시작해서 한순간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때로는 멀리서 자갈을 밟고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같고 어떨 때는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수레의 바퀴 소리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그 소리를 견뎠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 이럽니다. 제발 더는 이 괴로움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래층 남자였다. 짧지만 가슴을 울리는 느낌이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걸 썼을까. 나는 그 고통스러운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더는 괴로움 속에 살지 않게 할 재주는 없었다. 그가 말하는 소음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자 그동안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 받은 민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란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항의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불쾌한 일이었다. 여러 개의 숨구멍 중 한 개가 막힌 듯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사이로 오빠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저도 살고 싶어 이럽니다. 그 한 줄이 오빠의 하소연만 같았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오죽하면 겨우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이웃에게 이런 말을 할까 싶어 남자가 안쓰러웠다. 아랫집에는 50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너 번 남자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늘 양복 차림이었고 미간에 주름이 깊었다. 마주치면 묵례는 했지만 친절한 느낌은 아니었다. 여자는 이사 케이크를 돌리다가 본 적이 있었다. 여자는 그것을 받으며
요즘도 이런 걸 돌리는 사람이 있네요. 라고 인사했다. 나는 이사할 때 시끄럽게 한 것이 미안해서 위아래 몇 집만 돌린다고 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웃을 때 보인 덧니 때문인지 눈가의 주름은 깊은데 나이보다 젊은 느낌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답을 썼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소음이 들렸다면 위층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이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가 지나서야 들어옵니다. 언제 소리가 났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낮의 소리를 말씀하신다면 절대 제가 아닙니다. 비번일 때는 집에 있기도 하지만 거의 소리낼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소리가 났다 하더라도 생활소음에 불과합니다. 한낮의 생활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한 이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아랫집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직접 말하기보다 편리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설득력이 없었는지 그 후 두어 번 더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혹시 세막대기로 바닥을 긁고 있느냐, 드릴로 뭘 뚫느냐, 톱을 사용하느냐 등 나와는 거리가 아주 먼 내용들이었다. 그런 소리는 의자를 옮기거나 잠깐 벽에 못을 박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어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오빠 때문에 극히 작은 소음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나도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예민한 편이었다. 내가 아파트 꼭대기층 갓집에 사는 것도 그래서였다. 소음은 크든 작든 듣는 사람에게 따라 극심한 고통이었다. 나는 가시덤불을 온몸에 두르고 대굴대굴 구르는 느낌이었다. 만약 아랫집 남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앞날이 걱정이었다. 그는 내게 모든 혐의를 씌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윽박지르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내지 않는 소리인데도 자꾸 항의를 받자 차츰 조심스러워졌다. 내 집인데도 전혀 자유롭지가 않았다. 의자를 당기다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가슴이 죄었다. 무심해지자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았다. 남자가 찾아온 것은 메모를 주고받은 지 보름쯤 지난 후였다. 종일 경미에 시달려 몹시 피곤한 날이었다. 집에 오자마자 재킷만 벗고는 소파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어렴풋이 벨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집이라곤 생각지 않았다. 간혹 늦은 시간에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기도 하지만 그날은 배달될 물건이 없었다. 벨이 또다시 울렸다. 그제야 우리 집이구나 싶어 몸을 일으켰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벽을 짚고 서 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폰을 들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이 쏘듯이 나를 보았다. 아랫집 남자였다. 놀랍고 두려웠다. 이 밤에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피하고 싶었다. 그동안의 일에 대해 얘기하기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밤이었고 자다 일어나 정신도 트릿했다. 내가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데 남자가 의외로 정중하게 말했다.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 얘기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인터폰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하고 답했다. 남자가 들으란 듯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 사람이 얼굴도 안 보고 어찌 말을 합니까?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시계를 보니 10시가 가까웠다. 타인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시간은 아니었다. 밤이 늦었어요. 제 입장은 충분히 다 말해서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요? 나는 날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남자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게나 되풀이에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완전 벽창호가 아닌가. 층간소음에 대해서라면 나도 알 만큼은 안다.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아래 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한 소음은 여러 집이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남자는 다른 집을 알아볼 생각도 않고 내 탓만 하고 있다. 직접 얘기하지 않고는 끝날 일이 아니었다. 문을 열었다. 남자가 다짜고짜 내 앞으로 다가서더니 뭔가 살피는 듯한 눈길을 내 어깨 너머에 두고 말했다. 도대체 새벽에 일어나 뭘 하는 겁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디 새벽뿐인가? 한낮에도 밤중에도 도통 쉬지를 않아. 그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죽을 지경인데 왜 모른 척하는 거요? 대체 뭘 하는데 톱질 소리,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가 자꾸 나는 거요? 틀림없이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집에선 그렇게 시끄러운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몰라요? 아무리 들어봐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다. 나는 새벽에 잠을 깬 적도 없었고 지금 말하는 공구 따위는 만질 일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렇게 말했지만 남자는 눈까지 지그시 감고 어림없는 소리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끝마다 힘을 주어 말했다. 제 편지 보셨죠? 거기 적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대개 듣는 소리들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겐 더 이상 말할 게 아니라고요. 남자가 들고 있던 푸른색 표지의 파일을 내 눈앞에 들이밀고 흔들었다. 이 안에 그동안의 기록이 다 있어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무슨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났는지 다 적어놨으니 발뺌할 생각 마시오. 참. 남자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모자챙과 마스크 사이에서 나를 쏘아보는 타인의 눈이 그렇게 소름 끼치기는 처음이었다. 나는 문을 잡아당기며 쏘아붙였다. 어쨌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른 집을 알아보세요. 남자가 재빨리 문을 잡아챘다. 몸이 휘청 앞으로 쏠렸다. 어머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남자도 놀랐는지 얼른 손을 놓았다. 나는 힘껏 문을 잡아당겼다. 부서지기라도 할 듯 큰 소리가 났다. 전신이 떨려왔다. 꼭대기층으로 이사와서 이젠 소음과의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작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전에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당했지만 내가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자는 내 말을 믿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다. 오빠도 그랬다.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다. 의심은 의심을 낳았다. 그것은 오빠를 평생 따라다닌 불안감의 다른 모습이었다. 그것은 늪과 같았다. 한번 빠지면 끝없이 빠져들었다. 오빠는 세상의 소리라는 소리는 모두 못 견뎌 했다. 늘 귀를 틀어막고 살았다. 면봉에 솜을 말아 빡빡해서 안 들어갈 때까지 쑤셔 넣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 고막을 건드려 치료를 받기도 했다. 오빠는 차라리 고막이 터져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 바랐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소리가 안 들리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 아는 대로 주워 섬겼다. 오빠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새 귀를 꽁꽁 틀어막고 편안해진 얼굴로 엉뚱한 데를 보고 있기 일쑤였다. 오빠는 귀를 들어막고도 걸핏하면 어디선가 소리가 난다고 투덜거렸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어느 날은 한밤중에 일어나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사방이 고요한데 벽을 울리는 오빠의 고함은 전율스러웠다.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 비명 같은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할 것도 조용히 시킬 것도 없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오빠, 아무것도 없어. 세상이 다 고요해. 지금 한밤중이거든? 그러니 잠 좀 자자, 응? 그러면 오빠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이것들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아주 옛날부터 그랬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늘 그랬어. 이젠 이것들까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대놓고 씨부렁대고 있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다고. 오빠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눈을 휘번덕거리며 말했다. 그럴 때 나는 오빠의 구부정한 등줄기를 가만가만 쓸어주며 잘 들어봐. 지금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오빠는 갑자기 맥이 빠진 음성으로 꿍얼거렸다. 응, 지금은 안 그래. 네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아무도 없을 때 나한테만 그래.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몰라. 그게 정말 싫다고. 나는 오빠의 손을 잡고 불안에 떠는 오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어. 다 오빠 생각이야. 그것들이 또 오빠를 좀 업신여기면 어때? 우리가 오빠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난 오빠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빠가 입을 비죽이면서도 싱그레 웃었다. 어떨 땐 부쩍 의심스러운 눈길로 아닐걸? 아니잖아. 라고 다잡기도 했다. 나를 바라보는 오빠의 눈빛은 벅 혼란스러웠다. 나는 오빠를 꼭 껴안으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듯 말했다. 그제야 오빠는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짓곤 했다. 오빠의 불안감은 한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부재와 어른스럽지 못했던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엄마는 아버지를 대하듯 오빠를 대했다. 보증빛에 떠밀려 어디론가 깊이 숨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오빠에게 떠넘겼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의 넋두리를 드는 오빠의 미간은 갈수록 찌푸려졌다. 30대의 오빠의 미간은 이미 누이만큼이나 주름이 깊었다. 오빠는 엄마를 닮아 여리고 유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빠지라는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엄마의 거듭된 신세 한탄은 더욱 오빠를 묶어놓았다. 집안의 기둥이 빠져나가고 없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내겠느냐고. 이 아이들이 언제 커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겠냐고. 차라리 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오빠는 그런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지긋지긋하다고 엄마에게 패악을 부리곤 했다. 겨우 중학생이 되었지만 나는 엄마의 어린애 같은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럴 때도 오빠는 나를 말렸다. 오죽하면 그러시겠냐고. 나도 이 상황이 무서운데 엄마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며 엄마를 감쌌다. 오빠, 아빠가 안 계시면 엄마가 우리 보호자 아니야? 그런데 왜 저래? 자꾸 애처럼 징징거리면 우리가 어쩌라고. 그러면 엄마는 잘 만났다는 듯 아버지와 나를 싸잡아 욕을 끌어부었다. 엄마의 입에서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나중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넝마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그토록 허무하게 헤어져 버린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였다. 오빠는 마지막까지 아물자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오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았다. 엄마가 고단한 삶이 겨워 가끔씩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릴 때면 오빠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겨우 중3이었다. 엄마는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오빠에게 또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것이 한쪽 귀로 들어가 한쪽 귀로 흘러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그 쓸데없는 말들은 오빠의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오빠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못할까봐 늘 전전긍긍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습관이 생겼다. 그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우등생이었고 졸업 후에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집착이라 할 정도로 책임감이 넘치면서 동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나중엔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오빠는 서서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그 무렵 오빠는 누가 봐도 몹시 위태로워 보였다. 보다 못한 엄마가 이젠 그만두고 좀 쉬라고 할 정도였다. 그건 엄마가 오빠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다. 그때 오빠가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쉬어도 괜찮겠어요? 정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어요? 나는 연방 싱글거리며 되풀이에 묻는 오빠가 어느 때보다 가여워서 혼자 입술을 깨물었다. 그 후 엄마는 젊은 날 어린아들을 방패 삼았던 대가로 오빠의 극심한 불안증과 공황 상태를 감당해야만 했다. 쉬면 나을 줄 알았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쉴 수 있다고 좋아했던 오빠는 막상 시간이 많아지자 자신이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못 견뎌 했다. 오빠는 나를 몹시 부러워했다. 넌 어릴 때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왁살스레 굴어도 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 난 그게 늘 부럽더라. 같은 뱃속에서 났는데 난 왜 이 모양인가 싶을 때가 많았어. 오빠가 그럴 땐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도 오빠가 등신 같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훗날 생각해보니 그런 오빠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 나는 오빠를 바람막이 삼아 안전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오빠가 없었다면 내가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엄마의 신세한탄을 듣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오빠처럼 생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부턴가 걸핏하면 자신을 버러지 같다고 했던 오빠는 어느 날 버러지를 없애듯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던져버렸다. 내게 억지로 밀려난 남자는 화를 가누지 못한 듯 문을 한번 탕 두들기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갔다. 목이 말랐다.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냉수가 없었다. 냉동칸을 열었다. 입구에 있던 아이스팩이 떨어져 발등을 찍었다. 악! 비명을 지르다 말고 얼른 입을 다물었다. 남자가 다시 올까봐 무서웠다. 그것이 어이없어서 화가 치밀었다. 나는 혼자 쌍욕을 뱉으며 조심조심 샤워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남자의 편지가 생각났고 오빠가 생각나서였다. 남자가 우리 집 배를 누른 건 나의 해명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그의 말처럼 살고 싶은 몸부림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도 살고 싶어서 이럽니다. 그 말은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니었다. 더구나 이웃 여자에게라니. 그의 편지와 느닷없는 방문은 혹시 여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애원은 아닌가. 나는 조금씩 남자가 염려스러워졌다. 오빠도 그랬다. 한창 업무 중인데 전화를 걸어서는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시간에 쫓긴 내가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면 오빠는 많이 바쁘냐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얼버무리듯 말했다. 그때 나는 오빠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않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고도 내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오빠를 한심하게만 여겼다. 그래서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기어이 전화를 끊어버릴 때가 많았다. 때로는 나중에도 전화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러면 오빠는 더 자주 전화를 했다. 그렇다고 왜 그때 전화를 안 해줬냐고 탓하지는 않았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했다. 그냥 그 순간 말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럴 땐 내가 도관에 든 것 같거든.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 오빠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나는 그런 오빠가 염려스럽기는 했지만 갈수록 진력이 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오빠가 차라리 나았다. 오빠는 나중엔 어디선가 소리가 끊임없이 난다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다며 전화를 해댔다. 경민아, 나 이 소리 정말 못 견디겠어. 죽을 것 같아. 나는 오빠의 하소연을 얼마쯤 듣다가 회사에 있어 도울 수가 없으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라고 했다. 오빠는 대답도 제대로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때는 오빠가 참고 또 참다가 극한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전화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후 오빠는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얼마 안 가 오빠는 관리사무소에서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어느 날 오빠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내게 전화를 했다. 난 단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번번이 날 미친놈 취급하잖아? 그래서 오늘은 가서 확 뒤엎어버렸어. 오랜만에 기분이 좋은 목소리였다. 오빠, 그러면 정말 미친놈 됐겠다? 내 염려에 오빠가 시원스럽게 웃었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사실은 막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하니까 속이 시원했어. 뭔가 확 뚫리는 느낌이었지. 사람들이 놀란 눈길로 쳐다볼 때는 막 짜릿하기까지 했어. 아주 시원했어.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고 달래듯 말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오빠 평판만 나빠져. 내 말에 오빠가 흐흐흐 웃었다. 생전 처음 듣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이었다. 나는 오빠가 간호해야 시도 때도 없이 오빠가 전화를 했던 것이 살고 싶은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생각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대체로 나는 방관자였다. 아닌 척 한 번씩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오빠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다. 오빠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건 오빠가 선택한 삶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로지 오빠를 위해 최선을 다해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무심할 때가 더 많았다. 그즈음 오빠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보기만 하면 화를 냈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라며 행패를 부려 엄마를 괴롭힐 때가 많았다. 그럴 적마다 엄마는 주름이 깊어 더욱 절망적으로 보이는 얼굴로 오빠를 달리려 애썼다.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빠의 감정이 숫돌의 갈기라도 한 듯 날이 서면 더 그랬다. 나 또한 오빠의 문제가 엄마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엄마가 고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도 젊은 날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을 거란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다. 절망감이 깊어진 엄마는 한동안 이모에게 가서 오지 않았다. 오빠가 오라고 하기만 기다렸지만 오빠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훌쩍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 후 나는 수도 없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고 상상을 했다. 그러면 절대
오빠를 그렇게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한낮에 업무 중인 동생에게 전하고픈 생각 같은 건 아예 들지 않도록 오빠를 위해 자주 시간을 낼 것이다. 오빠 곁에 앉아서 엄마답지 않았던 엄마를 흉보다가 그럼에도 철부지 엄마를 감싸는 오빠에게 동조하기도 하면서 정다운 온누이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외에도 어떤 식으로든 오빠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지만 가버린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후회할 게 많은 나 같은 인간에게 언제나 그것이 문제였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자가 가여워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가 난다는 걸 보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분명했다. 소음은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석처럼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중엔 없는 소리도 만들어 들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이사한 얼마 후까지도 유진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유진은 내가 처음 입주한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첫인사를 나눈 뒤 친해져서 몇 년 동안 자매지간처럼 잘 지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던 유진이 몇 번의 인공수정 끝에 임신이 됐을 때는 함께 축하 파티도 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동생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기뻐서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 100일이나 돌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쌍둥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선물로 사다 주기도 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우정은 잘 쌓은 성벽처럼 견고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 천장등이 흔들릴 만큼 소음이 심해지자 우리 사이도 버성기기 시작했다. 누워있을 때는 예쁜 인형 같던 아이들이 자라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탱크 같았다. 거의 날마다 천장이 우렁우렁 울렸다. 아이들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집이 휴식처가 아니라 공사판이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체중이 들어갈수록 놀이가 다양해질수록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나 농담처럼 불평을 할 수는 있어도 드러내놓고 불만을 말할 수는 없었다. 유진은 언제나 몹시 미안해했다. 하지만 워낙 어렵사리 얻은 아이들이어서인지 좋은 버릇이나 습관을 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한창 그는 아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나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견딜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유진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거실과 아이들 방에는 매트를 깔아놓고 과일이나 빵, 갓볶은 원두커피 등을 건네며 나를 다독였다. 두 사내 아이는 틈만 나면 소파에서 거실 바닥으로 뛰어내리거나 집안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다. 매일 되풀이되는 소음은 조금씩 나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아이들이 놀던 소리는 세상이 고요해진 후에도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소음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웠다.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그래도 정든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집에 있을 때면 귀마개를 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사하게 된 것은 유진의 사소한 푸념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애들끼리 두고 우리 집에 잠시 내려왔던 유진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내가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걸 눈여겨보았다. 나도 몰랐던 일이었다. 언니 너무 예민해. 나 꼭 죄인이 된 것 같아. 언니처럼 그러면 애들 키우는 집은 다 죄인처럼 살아야 하잖아? 어깨를 으쓱하며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순간 이사를 결심했다.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견딜 자신이 없었고 내 입장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유진이 야속했다. 한 달여 발품을 팔아 어렵사리 꼭대기층 갓집을 구했다. 다시는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선택은 탁월했다. 이젠 누구도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었다.
세상이 다 고요해진 듯했다. 소음에 시달리는 괴로움 따위는 이제 먼 얘기였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그것이 아니란 걸 이웃집 남자가 뚜렷이 새겨준 셈이었다. 늑대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내가 그런 꼴이었다. 남자는 며칠 후 한낮에 또 찾아왔다. 밀린 집안일을 마쳤을 때였다. 남자는 다른 때와 달리 배를 한 번만 눌렀다. 모른 척했다. 한참 있다가 또 벨이 울렸다. 이번에도 한 번이었다. 잠자고 있었다. 세 번째 벨이 울렸다. 이번엔 연거푸 2번이었다. 남자는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지만 들은 게 분명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인터폰을 들었다. 남자가 모자 아래 두 눈을 찢은 채 모니터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다. 또 왜 그러세요? 나는 용건부터 물었다. 문을 좀 열어봐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번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의 날선 감정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지만 더는 만만해 보여서도 안 될 일이었다. 여차하면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했다. 남자가 노려보았다. 마스크와 모자쟁 사이에 박힌 눈빛이 깨진 유리조각 같았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네, 부탁하는데 내가 이러는 게 싫으면 제발 좀 조용히 해줘요.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마치 이를 웅둥그려 문 듯 말했다. 불쾌했지만 참았다. 그도 오빠처럼 한꺼번에 감정을 폭발시킬지도 몰랐다. 비록 약간의 연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했다. 지금으로선 그에게 나는 뻔뻔스러운 적군이었다. 지금은 한낮이고 조금 전에 빨래랑 청소 좀 했어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시려면 가세요. 공동주택에 사시면 한낮의 생활소음은 견딜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나는 좀 더 부러지는 느낌으로 말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나 그렇게 기본이 안 된 사람 아니요? 조금 전까지도 톱으로 작업하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는데. 참, 시침을 때도 분수가 있지. 남자가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분노 때문인지 목소리까지 떨었다. 위험한 이웃이었다. 지금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리 따뜻한 관심과 부드럽고 친밀한 대화라 하더라도 나로선 할 게 없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 몇 번이나 문제 해결을 부탁했지만 하소연이나 겨우 들어줄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주민 사이의 일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위층에서 뭔가 소리가 나니 그러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다.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몰라주는 상황이 그렇게 억울할 줄은 미처 몰랐다. 나는 남자만큼이나 부들부들 떨면서 목청껏 소리를 질러버렸다. 참 답답하시네.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세요? 전 그런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을 찾아보든가 병원을 가보셔야지. 왜 자꾸 날 못살게 구냐고요. 언제든 들어와서 작업 연구가 있는지 확인하라잖아요. 그런 건 안 하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자꾸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남자가 끝말을 잡아챘다. 어떡하냐니? 안 하면 되지. 들어와서 확인을 하라고? 나를 바보라 하나? 내가 그 함정에 빠질 것 같아? 함정이라니? 나는 인터폰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남자가 문 밖에서 외쳤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주거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는 속셈이겠지. 난 그 속셈을 다 알아. 나도 알 건 다 아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집구석에 종일 웅크리고 있다고 바보로 생각하지 말라고. 나 이래봬도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야. 무시당할 만큼 인생을 살지 않았어. 날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무시하지 말라고. 어느 집 문인가가 거칠게 열렸다가 과당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제발 그만하라는 시위일 것이다. 집집마다 소리를 죽인 채 우리의 언쟁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다. 얼굴이 화끈했다. 앞집이 비어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섰다. 갑자기 어딘가를 세게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다. 남자의 고함이 비명 같아서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떠나는 기색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홀로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금 전에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이라 할 수 없게 무표정했다. 오빠도 한 번씩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나도 갑자기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이윽고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아랫집 여자와 마주친 것은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였다. 눈이 마주쳤지만 여자는 목례를 하는 듯 마는 듯 눈길을 피했다. 나는 여자의 부스스한 뒷머리를 보고 있다가 용기를 냈다. 저 위층에 사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소문제로 항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부정도 하지 않았다. 벌써 몇 번째 올라오셨어요. 근데 저 항의를 받을 만큼 시끄럽게 굴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으시지만 저더러 맨날 목공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그건 아파트에서 할 짓이 아니라 하시는데 전 그런 걸 하고 있을 만큼 기운이 있지도 한가지도 않아요. 아침이면 출근해서 보통 저녁에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 비번인 날 쉬어요. 근데 지금은 쉴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엉뚱한 항의를 받고 나면 진이 빠지거든요. 맨날 조바심심해서 살려니 너무 괴로워요. 신경쓰이게 걸릴 지경이라고요. 낮에는 앵간히 시끄러워도 참아주는 게 공동주택에 사는 매너 아닌가요? 근데 해도 너무해요. 여자가 나를 돌아보았다. 자잘하게 잡힌 눈가의 주름이 퍽 고단하게 보였다. 아무런 염려도 동정심도 없이 다만 성가시다는 눈길이었다. 신고해버리세요. 나도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몇 달 전부터 약 없이는 잠을 못 자겠다더니 약 먹고 잠들면 내가 출근할 때 일어나니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낮에 뭘 하는지 난 몰라요. 원래 좀 예민한 편이라서 뭔 소리가 들린다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신고하세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나를 위한 말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가 없었다. 조급증이 일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용한 데로 이사를 가시든가. 증세가 심한 편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좀 알거든요.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자가 눈썹을 바싹 찌뜨고 쏘아보았다. 찌든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래도 마지막 말을 해주고 싶었다. 웬 오지랖인가 싶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쏘아붙였다. 듣자 하니까 남의 집안일을 웬 간섭이야? 대기나 잘하세요.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자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나가버렸다. 돌연 남자의 거칠하고 야인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채 숨을 곳을 찾고 있는 남자가 눈에 잡힐 듯 그려졌다. 오죽하면 이웃 여자에게 살고 싶어 이런다고 제발 더는 이 괴로움 속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다했을까.
남자가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빠도 자꾸 생각났다. 피로하기 그지없는 하루였다. 한동안 남자는 잠잠했다. 여자가 내 말을 전한 것인지 남자의 마음에 뜻밖의 평화가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에 비번이 3번 지나갔지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발소리에 신경이 쓰이고 택배기사가 벨이라도 울리면 신경이 곤두섰다. 그 사실이 짜증스러워 어떤 날은 일부러 더욱 크게 발소리를 내보고 문도 소리나게 여닫았다. 그렇게나마 나를 옥죄고 있는 긴장감을 떨쳐내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자가 뛰어올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남자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나마 고요해지니 살 것 같았다. 유진이 생각났다. 언제나 웃는 낮으로 나를 대했지만 얼마나 마음을 죄었을지 알 것 같았다.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이들도 많이 자랐을 것이다. 그 애들도 엄마의 간섭 속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그렇게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뿐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남자가 배를 누른 것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당도한다고 매스컴에서 연방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 날이었다. 얼마나 큰 태풍이 오려는지 저녁을 먹고 난 뒤부터 바람소리가 심상찮았다. 일찌감치 창문에 테이프를 빈틈없이 붙여놓고 밖을 내다보니 나무들이 바람에 마구 휘청거리고 있었다. 무서운 밤이 될 것 같았다. 어차피 불안한 밤, 맥주를 마시며 미니 시리즈나 몰아볼 생각으로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벨이 울린 것은 첫 대가 끝날 무렵이었다. 모니터에 남자의 얼굴이 비친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잠자고 있었다. 벨이 연이어 울렸다. 문을 열까 말까 갈등이 생겼다. 열어주면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질 것이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남자는 문이 열릴 때까지 벨을 눌러댈 것이다. 둘 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남자가 더욱 집요하게 벨을 눌러댔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전과 달리 남자가 두어 걸음 물러섰다.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남자는 말없이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며 내 어깨 너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길이 어째 따뜻한 곳을 찾는 고양이의 눈길 같았다. 나는 개구진 표정으로 남자를 막아섰다. 모자를 벗어버린 남자의 머리가 새치와 뒤섞여 은발의 노인처럼 보였다. 손에는 여전히 푸른색 표지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그것을 또 내 앞에 흔들어 보이며 여기 증거가 있다고 소리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법정으로 가든가 내가 이 집을 떠나든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 다 맞득잖았지만 때로는 양자택일밖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동안 남자에게 가졌던 아주 미약한 연민을 걷어내버리고 먼저 말문을 열었다.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저 가만히 꼼짝도 않고 앉아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걸 갖고 또 뭘 하시게요? 목소리가 낮았던지 바람소리가 내 말을 반쯤 삼켜버렸다. 남자는 미간을 좁힌 채 서 있기만 할 뿐 대꾸가 없었다. 긴장감이 저릿하게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바람은 무서울 정도로 사납게 창을 흔들어댔다. 저기... 다시 말을 건네려는 순간 남자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꺼번에 본물이 터진 것 같은 소리였다. 남자는 입을 가리고 울음소리를 가누려 했지만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아, 나는 속으로 비명을 삼켰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어쩌자고 남의 집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단 말인가. 나더러 어쩌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위로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더구나 이웃집 남자라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바람이 창을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바람소리가 남자의 울음소리를 자꾸 토막냈다. 모른 척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들썩거리는 남자의 어깨가 제발 날 모른 척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남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바람을 맞은 창이 연신 쿨럭거렸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놓지 못한 채 남자의 들썩이는 어깨를 우두커니 지켜보았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인 작가는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개간 21세기 문학 신인상, 제7회 한국소설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당신의 저녁, 그 여자가 사는 곳, 만남의 방식이 있으며 제9회 부산 작가상, 제18회 부산 소설 문학상, 제2회 누군리 평화상, 제8회 백신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